뭐니 뭐니 해도 피카소 하면 입체파 화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피카소가 입체파라는 화풍을, 그 조류를 개척하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 연도를 말씀드리자면 1908년에서 9년 사이부터입니다. 네. 이때 조르주 브라크라는 화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둘이 함께 입체파 운동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흔히 이제 입체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크게 두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초기를 분석 입체파, 그리고 후기를 합성 입체파라고 분석 하는데요. 입체파, 합성 입체파. 네. 네. 분석 입체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물의 형태를 기하학적인 형태로 해체하는 거죠. 그랬다 재조립하는 맞아요. 것이 해체한 특징입니다. 다음에 다시 조립한다. 입체파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을 한꺼번에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다면 또 다른 합성 입체파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합성 입체파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분석 입체파가 더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합성 입체파를 대표하는 예술 형식이 콜라주입니다. 콜라주. 예, 벽지나 신문 등의 일부를 자르고 조각들을 붙여서 만들어내는 예술 형식이죠. 그렇죠. 피카소도 이때 콜라주를 활용해서 기타라든가 파이프 같은 작품들 소재로 제작했던 작품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카소가 이런 입체파 작품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건데요? 예. 예를 들면 피카소 작품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눈 모양이 양쪽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짝짝이죠. 예. 측면의 눈과 정면에서 바라보는 눈을 동시에 그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가 유럽에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산업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였을 텐데요.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에 뒤이어서 문화적으로도 당시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고 변화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술,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게 모더니즘이라는 예술사죠. 예. 이 모더니즘이라는 이 새로운 문화운동이 예술뿐만 아니라 건축, 과학 모든 분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피카소 역시 과거의 예술 형식을 계승하고 재현하기보다는 과거와 단절되는 새로운 혁명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입체주의, 정확한 용어로는 큐비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아마 큐비즘, 피카소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흥미로운 야사 중에 이 시기에 피카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재밌는 일화인데요. 맞습니다. 피카소가 1911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모나리자라는. 네. 예, 모나리자가 도난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피카소가 이 도난 사건에 연루되어서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조사를 받았던 이들 가운데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시인입니다. 시인이 있었는데요. 미라보달이라는 시로 유명하죠. 예. 이 기욤 아폴리네르가 피카소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아폴리네르의 조수로 일했던 게리 피에르라는 남성이 과거 루브르 박물관에서 조각상을 훔쳐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작물을 받은 사람이 피카소였다 이런 혐의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도 어쨌든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요. 아무튼 그런데 진범이 따로 잡히게 되는데요. 진범은 누구였냐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건축 일을 하던 이탈리아인 빈첸조 페루자였습니다. 자, 갑자기 피카소가 그 조각상이 작물인 줄 알고 받았을까? 야사지만 혹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앞서 피카소의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더 추가해서 대표적인 작품 소개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 작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르니카라는 작품이죠. 세로 길이가 약 4m가 되고요. 가로 너비가 7m를 넘는 대작입니다. 정말 큰 그림입니다. 1937년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그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장 미셸 바스키아라는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다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예술가 혹은 대중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작품인데요. 사실 이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느낌이 먼저 듭니다. 피를 흘리는 말과 황소의 모습,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듯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신체가 주로 이제 검은색, 회색, 흰색 이런 무채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게르니카, 피카소의 대표적인 작품이지만 워낙 큰 작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 안에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작품은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게르니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스페인 내전 중에 독일 비행기가 이 마을을 폭격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약 2,000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천상이었네요. 예, 이 소식을 들은 피카소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화폭에 담아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스페인에 살기 어렵게 되고 나중에 유럽에 살기도 힘들어지니까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 겁니까? 예, 이 작품으로 인해서 당시 스페인의 독재자죠. 그 프랑코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전쟁이 끝났을 때 다시 남유럽으로 돌아왔다가 결국에는 프랑스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피카소는 생전에 이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스페인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스페인에 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한동안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카소가 사실 상당히 장수를 했는데요. 92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프랑코도 천수를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이 민주화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이 게르니카라는 이 작품은 피카소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때가 되어서야 스페인으로 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현재는 마드리드의 소피아 여왕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를 주제로 그린 그림도 있다면서요? 예, 1952년에 프랑스의 발로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피카소가 남기게 되는데요. 전쟁과 평화. 이 작품이 바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 발로리는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요. 도자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피카소는 67세가 되던 해부터 이 마을에서 노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발로리 예배당의 벽화로 이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남기게 되죠. 작품을 보시면 화면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전쟁, 그리고 한쪽에는 평화가 묘사되어 있죠. 이런 작품 말고도 6.25 전쟁을 담은 또 다른 작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인데요. 이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도 한국에서의 학살. 예, 방금 감상하셨던 전쟁과 평화보다 앞서서 그려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 왼쪽을 보시면 벌거벗은 사람들,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이 반대편을 보면 그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로봇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점령군, 학살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작품이 한동안 금지된 작품이었다고요? 예, 그 진짜 우스운 에피소드인데요. 그 당시에 미군을 학살자로 묘사했다라는 주장이 이제 떠도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80년대까지 금지 작품으로 지정되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지금에 와서 보면은 굉장히 우픈 이야기지만 1969년에는 당시 피카소 크레파스, 피카소 물감이 당시 이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이 제품을 만든 기업의 대표가 방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실제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피카소의 소울푸드죠. 빠에야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방여사 스타일의 해산물 빠에야 이제 조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쫄아들었으면은 이제 이 상태로 거의 다 쫄았을 경우에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주시면은 밑에 살짝 누룽지가 눌러붙어요. 그럼 이제 밑에는 고소하고 바삭한 누룽지가 생기고 위에는 촉촉한 빠에야가 됩니다. 빠에야가 이제 이렇게 다 쫄아들었으면은 아까 제가 누룽지처럼 밑에 만든다고 했잖아요. 약한 불로 둔 채로 플레이팅을 할 거예요. 이 그릇째로 나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플레이팅을 하면서 누룽지가 밑에 눌러서 바삭해지고 위에는 촉촉한 빠에야를 맛보실 수 있으세요. 아까 볶아놓은 오징어랑 이제 해산물들 위에 올려줄게요.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해산물이랑 마늘, 홍합도 있고요, 새우도 있고요. 위에 치즈 올려주시고 완성입니다.